2020년 9월 29일 러시아의 한 산속 작은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신부는 36살이었던 옥사나와 35살이었던 남편 스테판. 이날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요, 얼굴에 큰 미소를 지으며 이 부부를 축하했습니다. 결혼식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됐어요. 그렇게 식 순서가 모두 끝나고 만찬,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식 순서가 끝나면 뷔페나 이런 데 가서 사람들 밥 먹잖아요. 그러면 그때 보통 신랑 신부도 드레스 갈아입고 밥 먹고 있는 하객들이나 지인들, 가족들한테 가서 인사를 드리죠. 이날 역시 그랬습니다. 신랑 신부는 식사하고 있는 각 테이블을 다 돌면서 감사하다고, 너무 행복하다며 여러 가지 추억을 회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행복했던 결혼식이 난리가 납니다. 야! 너 뭐야! 아! 누군가 결혼식장 안에서 소리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놀란 지인들은 모두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어요. 성난 목소리와 비명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신랑 스테판과 신부 옥사나였습니다. 아니, 절대 싸워선 안 되는, 싸울 일이 없는 두 사람이 자기들 결혼식 날 대판 난리가 난 거예요. 남편 스테판은 축하하러 온 지인 남자 한 명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고, 그 옆에는 이미 몇 대 맞은 듯 바닥에 쓰러져 있는 옥사나가 있었습니다. 이 스테판은요, 그 지인 남자를 몇 대 때린 뒤에 바로 아내 옥사나를 막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폭행의 수위가 얼마나 심했던지 주위 사람들이 무서워서 선뜻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아니, 자기들 결혼식 날 신랑이 신부를 뒤지게 때리는 상황. 하객들도 너무 당황을 했겠죠. 하객들 앞에서 정신 나간 듯 눈깔 돌아서 아내 옥사나를 연신 때리던 스테판은 그래도 승이 안 풀리던지 갑자기 옥사나의 머리채를 딱 쥐고는 결혼식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신혼집으로 간 거예요. 그 집 안에서 스테판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진짜 발로 차고 주먹으로 온 힘을 다해 때리고 물건 다 집어 던지고. 이때 스테판은요, 오늘 자기 신부가 된 옥사나의 머리와 배만을 집중적으로 때렸습니다.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한 옥사나는 폭행당하던 도중 의식을 잃었어요. 보통 눈깔 돌아가지고 정신 나가 있다가도 상대편이 의식이 없다 싶으면 놀래서 그제라도 제정신을 차릴만 한데 이놈은 달랐습니다. 죽었나 보다. 바로 의식 잃은 옥사나를 차에 태우고 근처 계곡으로 갑니다. 그리곤 거기에서 그냥 던져버려요. 그냥 버립니다. 쓰레기 마냥. 오늘 결혼한 사이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겠다고 결혼 서약한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일상에서 남편이 아내를 때려도 이거 미친놈이다 하는데 다른 날도 아니고 결혼식 날 신랑이 신부를. 그렇다면 이 신랑 스테판은 결혼식 도중 왜 이렇게 화가 났던 걸까요? 왜 신부 옥사나를 갑자기 때리기 시작한 걸까? 우선 이 둘의 만남부터 쭉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옥사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 프로포즈 받았어. 어쩜 좋아. 나 결혼해야 될까봐. 당시 옥사나의 남자친구 스테판이 진짜 간단 명료하게 옥사나 사랑해, 나랑 살래? 딱 이렇게 프로포즈 한 거예요. 간단하게. 그것도 전화도 아닌, 만나서도 아닌 편지로. 너무 신나하는 옥사나와는 달리 이 말을 들은 그녀의 친구들은요, 걱정이 먼저 됐습니다. 야, 너 그 남자랑 만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 아직 서로 잘 알지도 못하지 않아? 그런데 뭔 벌써 결혼이야. 하지만 이미 콩깍지가 씌어 있었던 옥사나.
친구들의 이런 말이 그닥 기분 좋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리 뭐 볼 만큼 봤고 서로 알 만큼 알아. 뭐 결혼해서도 계속 알아갈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지금 장거리 연애여서 보고 싶어도 바로 못 보고 힘든데 뭐 결혼하면 계속 같이 있으니까 좋지 뭐. 이 스테판과 옥사나는 장거리 연애로 사실상 만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아쉬운 대로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애정을 확인하고 사랑이 깊어졌어요. 프로포즈 또한 그래서 편지로 한 거예요. 옥사나, 사랑해, 같이 살자. 끝. 그런데요, 사실 이 커플이 이런 식으로 장거리 연애에 편지로만 주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특이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테판이 살인죄로 감옥에 있었거든요. 놀랍게도 두 사람은요, 스테판이 살인죄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만난 사이였습니다. 살인죄로 이 남자가 이러고 있다는 것 또한 옥사나 알고 있었어요. 이 때문에 옥사나 친구들이 더 걱정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때마다 옥사나는 걱정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난 괜찮을 거야. 그는 날 매우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좋은 남자로 바꿀 수 있을 거야. 살인죄로 복역 중인 남자, 살인범과 사랑에 빠졌다. 사실 이 둘이 어떻게 어디서 처음 만나게 된 건지, 어떻게 편지를 제일 처음 주고받게 된 건지 등등 상세한 사항은 기사화가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아요. 여튼 시간이 좀 더 흘러 감옥에서 풀려난 스테판은 옥사나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신사적인 남자였어요. 흐트러짐이 없어. 함께 지내는 시간 동안 옥사나는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복역 후에 스테판은 침착해졌고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때 옥사나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이 남자가 술만 마시면 어떻게 돌변하는지. 이걸 모르고 결혼식이 진행됐고 너무 기분이 좋았던 스테판이 이제 하객들에게 인사차 돌면서 술을 한 잔, 두 잔 받아 마신 거예요. 이놈이 취했어. 알딸딸 취한 상태로 옥사나를 딱 쳐다봤는데 옥사나가 딴 새끼랑 얘기하고 있네. 옥사나 딴에는 축하해주러 온 하객 남자한테 고맙다고 인사해주고 있었던 거였는데 이걸 보고 막 달려와가지고는 다짜고짜 너 바람피냐고, 너 뭐하는 거냐고 옥사나를 막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결혼식 축하해주러 온 하객 남자와 얘기했다고 너 바람피냐고. 이게 폭행의 이유예요. 결혼식에서 폭행한 걸로 모자라 집까지 끌고 간 스테판은 거기서도 이어서 폭행. 끝내 의식 잃은 옥사나를 보곤 바로 차를 몰아 계곡에 던져버렸습니다. 당연히 당시 하객들 너무너무 놀랬겠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스테판은 얼마 안 가 러시아 국경 수비대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경찰이 물었어요. 왜 죽였냐고, 왜 때렸냐고, 어떻게 결혼식 날 신부를 죽일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스테판이 그랬대요. 그 여자가 잘못한 거예요. 지가 알아서 처신 잘했으면 내가 그랬겠어? 결혼식 도중에 옥사나가 다른 남자랑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때렸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여자가 잘못한 거지. 난 잘못이 없어. 끝까지. 지가 처신 잘했으면 내가 그랬겠어? 누가 결혼식 도중에 다른 남자랑 대화하래? 자신의 죄 반성은 끝까지 안 했대요. 이런 놈이 옥사나를 그리워하면서 울기나 했을까요? 미안하다고 생각이나 했을까? 결국 얼마 안 됐어요. 2022년 8월 스테판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18년.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이미 살인죄로 사람 죽여가지고 감옥에 갔다 온 남자였단 말이에요. 형기를 다 채우고 사회로 나온 지 얼마 안 돼. 지금 또 죽인 거거든요.
재범이에요. 재범. 그런데 18년? 와,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죽인 이유도 너무 다른 남자랑 얘기해서 결혼식 날 끝까지 죄 반성도 안 했는데, 옥사나는 이 남자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좋은 남편, 좋은 남자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버릇해 못 준다고 결국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고 믿었던 그 남자에게 살해당했어요. 아유, 그래서 오늘은 러시아에서 벌어진 결혼식 도중 신부를 때려 죽인 비정한 신랑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7년 9월 1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119 긴급 콜센터로 새벽 1시쯤 다급한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젊은 남자였는데 호흡도 거칠고 뭔가 되게 다급해 보였어요. 이 남자는 처음에 거칠게 숨만 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직원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으니 먼저 진정하시고 천천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차분한 직원의 말에 점점 안정을 찾기 시작한 남자는 충격적인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죽이는 꿈을 꿨습니다. 아주 무서운 꿈이었어요. 나는 겁이 났고 꿈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내 옆에서 자고 있던 아내가 죽어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솔직히 직원은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이 말을 하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하니 뭔진 모르겠지만 큰 사건이 터졌구나 라는 걸 직감했고 바로 현장으로 경찰을 출동시킵니다. 이 신고 전화의 내용은요, 아내를 죽이는 무서운 꿈을 꾸고 딱 일어났는데 옆을 보니 진짜 함께 자고 있던 아내가 죽어 있었다. 꿈속의 살인이 현실이 됐다? 이 기막힌 신고 전화를 건 사람은 당시 28살이었던 매튜 제임스 펠프스라는 남자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으로 딱 갔을 때 매트가 문 앞에 딱 서 있었는데 이 매트를 보자마자 경찰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매트의 온 몸이 피범벅이야. 그 피범벅이 된 상태로 경찰을 맞이한 매트는 자기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당시 이 부부가 살고 있었던 집은 새로 지은 주택으로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거실하며 크게 문제가 없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매트가 침실로 안내하자마자 경찰은 기겁을 했습니다. 안방 침대에 아내가 웅크린 자세로 죽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아내의 온몸 또한 다 피범벅. 아내의 시신 옆에는 살인 무기로 사용된 칼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당황한 경찰은요, 남편 매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의 말에 매트는 멍하니 대답했어요. 아니, 방금까지 자고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저도 뭐가 뭔지 어떻게 된 건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내를 죽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꿈에 아내를 죽이는 꿈을 꿨는데 아무래도 그게 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매트는요, 계속해서 자신도 모르는 새 무의식 속에 자기가 잠자는 상태에서 아내를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몽유병이 있었던 걸까요? 자신도 모르는 새 무의식 상태에서 아내를 죽인 남자가 범죄로 기소될 수 있을까요? 매트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바로 전날 매트는 아내 로렌과 함께 집에서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늦은 거예요. 이 아내 로렌은
자기야,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된다며. 우리 이만 자자. TV를 껐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잠을 자려고 같이 누웠는데, 이놈의 불면증. 남편 매트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미치겠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 매트가 서랍을 뒤져서 코리시딘이라는 감기약을 꺼낸 겁니다. 이 코리시딘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일반 감기약이에요. 흔히 약국에서 그냥 구할 수 있는. 그런데 이 감기약의 단점 아닌 단점이 환자를 졸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매트는요, 이 감기약을 종종 수면제 대신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날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이날 매트가 좀 더 빨리 자고 싶은 마음에 평소에 먹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코리시딘 감기약을 복용한 겁니다. 매트가 복용한 코리시딘에는 항히스타민제라는 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항히스타민제는 주로 재채기, 콧물, 가려운 피부를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걸로 때때로 감기약에도 쓴다고 해요. 항히스타민제는 효과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만큼 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과다 복용하거나 하게 되면 졸음과 집중력 및 판단력 장애의 부작용이 올 수 있다고 해요. 이 때문에 취침 전에 복용하라고 많이 권하고 먹은 후에는 운전이나 신체 활동은 하지 말라고 권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날 매트가 이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는 코리시딘을 과다 복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날 자기가 꿈을 꾸는데도 심상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보다 더 현실적인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 그는 아내 로렌의 몸에 올라타서 아내 로렌을 마구 찔러대는 꿈을 꿨습니다. 정말 꿈과 현실을 혼동했던 걸까요? 실제 사망한 아내 로렌의 몸을 부검한 결과 그녀의 머리, 목, 팔에 무려 123개의 베인 상처와 자상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난도질을 한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칼을 휘두르는 남편 매트를 보면서 아내 로렌은 살려달라고 소리소리 질렀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제정신이 아닌 매트는 아내의 그 마지막 목소리를 듣지 못했겠죠. 이 사건은요, 엄청난 이슈가 됐습니다.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믿을 수 없는 사건. 감기약을 과다 복용하고 무의식 속에 아내를 죽였다. 아내를 죽이는 꿈을 꿨는데 그게 알고 보니 현실이었다. 이 사건에 당황한 건 이 코리시딘 제약회사 측. 이 회사 측은 이 사건과 우리 약은 아무 관련이 없다. 코리시딘과 폭력적인 행동이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 없다. 라면서 당연히 부인, 선을 딱 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매트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의 매트는 무죄다. 무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매트 무죄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매트와 로렌은 같은 대학 동기로 2016년 11월 결혼했습니다. 둘은 연애 때도 크게 싸우거나 이런 거 없었고요. 결혼 후에도 같이 살면서 크게 문제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실제 남편 매트는 성경학교에 다니면서 목사가 되기를 열망했고 이때 당시에는 잔디 관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로렌 역시도 교회에서 향초를 팔면서 주일 학교에 나가 아이들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요, 각자 서로의 꿈을 응원했고 잘 지냈어요. 실제 로렌의 페이스북을 보면 둘 사이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알콩달콩 사랑이 넘쳐. 로렌은요, 신혼생활 하루하루를 자주 업로드했습니다. 지인들, 친구들 입장에서는 늘상
이런 행복한 모습을 봐왔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자상했던 이 남편이 아내 로렌을 죽였다고 하니 벙찔 수밖에 없었죠. 이 둘의 다정했던 이런 사이를 아는 사람들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약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사건 당시 매트가 먹은 감기약 코리시딘의 양은 부작용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양이 아니다. 확인 결과 매트 사건 그날 코리시딘 감기약 안 먹었는데? 안 먹은 게 확인된 거예요. 즉 남편 매트 사건의 그날 무의식이 아닌 의식적으로 아내 로렌을 죽였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남편 매트는 그렇게 사이가 좋았다던 아내를 왜 죽였으며 왜 감기약을 운운하면서 거짓말을 했던 걸까? 사실 우리도 SNS, 인스타 속에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 사실 거의 80%가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보여주기식. 이때 이 부부도 딱 그랬던 거예요. 아내 로렌의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 사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부부는요 결혼하고 얼마 후부터 삐그덕거리고 있었어요. 그 갈등의 이유는 남편 매트의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뭐 자기 할 일 하면서 게임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 게임을 빚내서 하는 거예요. 자꾸 집으로 고지서가 날라와. 아내 로렌이 딱 보면 다 남편 게임 결제. 속이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어집니까? 사실 매트는 한 달에 온라인 게임에만 150만원 정도를 쓰는 쓰레기 수준의 게이머였습니다. 한 달 월급 전부를 게임에 쓰는 일도 허다했어요. 아무리 화내고 달래보고 해도 나아지질 않으니까 결혼한 지 약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이 아내 로렌이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나 이대로는 못 산다. 당신 게임 이렇게 무자비하게 돈 쓰면서 하는 거 이 버릇 안 고치면 나 당신과 이혼할 거다. 그렇게 알아라. 보통 남자면 여기서라도 정신을 딱 차리고 아 미안하다 알겠다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때 남편 매트는요 미안함을 느끼는 게 아닌 분노를 느꼈습니다. 야 네가 뭔데 게임해라 마라 이혼한다 만다 난리야. 그러면서 폭력까지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내 로렌은요 남편에게 맞았다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전에 자기가 막 우리 남편 너무 이쁘지 우리 남편이 말이야 하면서 막 자랑질을 해놨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막 나 맞았다고 올리기가 조금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숨긴 거예요. 아내 로렌의 페이스북은 거짓말이긴 했지만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매트의 인스타그램은요 지옥 암흑이었습니다. 좀 이상했어요.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그 2000년도에 개봉한 미국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게 약간 잔인한 살인 사이코 영화예요. 그 영화에 나오는 살인 표현 대사를 응용해서 만든 아이디였고요. 매트의 인스타 프로필 사진 역시 주인공이 피로 물든 사진이었습니다. 요 가운데에 있는 이거예요. 그리고 올린 게시물도 이상해요. 자기 아내가 행복한 그런 알콩달콩한 신혼생활 사진을 막 올릴 때 자기는 피로 물든 막 이상한 사진들을 막 올립니다. 잔혹한 사진들. 뭐 영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걸 올리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이 사건을 저지른 이놈의 인스타그램이 이랬다. 이놈이 이상한 놈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매트 친구들 몇몇이 이런 매트의 게시글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였어요. 이 매트는 친구들한테도 가끔씩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 한번 죽여보고 싶다고. 그렇게 사건의 그날 2017년 8월 31일 사실은 둘이 영화를 보다가 자러 간 게 아닌 둘이 싸운 거예요. 왜? 또 그놈의 게임 결제. 또 대책 없이 몇백만 원을 긁어놨네. 내가 이혼한다 했냐 안 했냐.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면 어떡하냐. 로렌이 막 열받아서 쏴대니까 매트도 막 승질을 내기 시작했고 그렇게 싸우다가 로렌이 지친 거예요. 됐다 그만하자. 나 그냥 먼저 잘래. 짜증나서 이날 로렌이 먼저 침실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분노에 찬 매트가 칼을 들고 따라 들어가 그 칼을 휘두른 거예요. 무려 123번을. 매트는요, 로렌의 움직임이 멈춘 후에도 계속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내가 죽이긴 죽였는데 뭐라고 핑계대지? 그때 딱 눈에 보인 게 세면대에 있는 코리시딘 감기약이었던 거예요. 와, 결혼한 지 10달 만에 이 사단이 나버린 건데 실제로 매트는 사건이 벌어지고 무려 약 1년 뒤인 2018년 10월 모든 죄를 자백 인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계획적으로 아내를 죽였습니다. 감기약 과다 복용했다는 거 형량을 줄여보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매트가 진짜 악마인 게 자기가 뚜렷한 의식 속에 죽여놓고 경찰에 신고 전화할 때나 아니면 경찰이 딱 왔을 때 혹은 경찰 진술할 때 모두 멍한 척, 당황한 척,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아내가 이렇게 된데 너무 가슴 아픈 척. 이 매트는 최종적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도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아내를 죽여놓고 죄를 벗어나고자 감기약을 운운했던 정말 악마 같은 남편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1994년 4월 16일) 중국 후난성의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류치지. 이게 중국 발음이 어려우니까 그냥 류치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류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왜냐? 내가 해달라는 대로 우리 부모님이 다 해줘. 자식 입장에서는 최고죠. 아빠, 엄마, 나 이거 장난감 사줘. 그러면 다 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일 갔다가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들, 아빠가 네가 늘 가지고 싶어 하던 장난감 사왔다 하고 류치한테 장난감을 선물로 줘요. 그런데 그 장난감은 내가 며칠 전에 가지고 싶어 했던 거지. 지금은 별로 안 가지고 싶거든. 바로 그냥 소리 지르면서 에이, 이딴 거 안 갖고 놀 거야.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보통 부모님은 너 어디서 이렇게 던지는 거 배웠어? 던지면 안 돼. 아빠가 생각하고 사온 건데 어디서 버릇없이 던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류치의 부모님은 달랐습니다. 아이고 이제 이거 가지고 놀기 싫어요? 다른 거 사줄까요? 아빠가 어떻게 해줄까? 아빠 때문에 기분 안 좋아졌어요? 아빠가 미안해요. 이런 식인 거예요. 류치의 부모님은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류치를 버릇없게 만들었습니다. 아우, 우리 아들 최고. 우리 아들 원하는 거 엄마 아빠가 다 해줄게.
이런 가정 환경이 류치를 더 오만하고 거만하게 만들었어요. 솔직히 이런 류치의 성격의 이유는요, 이런 오냐오냐 하는 가정 환경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냐오냐 해도 좀 교육을 잘 시키면 괜찮은데, 앞서 들어보셨잖아요. 애가 버릇없는 행동을 해도 좋아 좋아 괜찮아. 예절이나 여러가지 교육이 일체 없는 거예요. 류치의 부모님은 항상 그의 이기심, 오만함을 받아들이려고 했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꾸짖는 거 전혀 일절 없었어요. 아빠, 엄마가 이렇게 자식에게 다 해줬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아빠, 엄마가 좀 바빴어요. 아들인 류치와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안해서, 자식에게 미안해서 더 이제 오냐오냐 하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했던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했던 이 부모의 행동이 오히려 자식에게는 독이 된 거죠. 배려, 이해, 양보, 웃기지마. 내가 최고고 내가 먼저야. 난 특별하니까. 부모의 과잉 보호로 길러진 결과 이 류치는 커가면 커갈수록 부모에게 의존적이고 인내심이 부족하는 등 사회생활,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류치가 중학생이 됐을 때부터 도드라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로 올라와 학교에 딱 첫 등교를 합니다. 아이씨, 자리가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다른 학생을 다짜고짜 발로 걷어 차버려요. 야, 나와. 내가 앉을 거야. 당연히 그 피해 학생은 무슨 죄입니까? 아, 뭐야. 내가 먼저 앉았잖아. 여기 내 자리야. 이런 식으로 맨날 친구랑 싸우는 거예요. 류치는 학교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해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대화하는 방법도 몰라. 내가 최고니까 다 내 말에 복종해야 돼. 학교에서 싸움이 잦다 보니 류치의 부모님이 학교에 오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면 보통 부모님은 자식한테 막 뭐라고 하잖아요. 야, 너 친구를 그렇게 때리면 어떡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때도 부모님은요, 아들이 말썽 부려서 친구를 때려서 왔는데도 단 한 번도 류치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때 부모님은요, 아들 괜찮아. 여기 학교가 좀 이상해. 뭐 친구들끼리 좀 치고받고 할 수도 있지. 뭐 이런 걸로 막 부르고 난리야. 약간 우리나라도 학교폭력 이런 사건이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가끔씩 보면 가해자, 학교폭력 가해자의 가족들, 부모님 인터뷰가 TV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막 억장이 뒤집어지는 인터뷰들이 이제 가끔 있는데, 그때 이제 가해자 가족들 몇몇이 딱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자기 아들 혹은 자기 딸이 다른 아이를 막 괴롭히고 고데기로 막 짚고 그랬다는데, 아우, 애들끼리 뭐 좀 그럴 수도 있지. 뭘 경찰에다 신고를 하고 뭐 TV에서 취재를 나오고 난리야 난리가.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개똥만도 못한 소리야. 이때 류치의 부모님 또한 이런 과였던 거예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식이 제대로 자랄 리가 없죠. 아빠 엄마가 뭐라고 하질 않으니 류치의 학교 폭력은 계속됐고, 결국 학교 측은 류치를 퇴학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되니 부모님은요, 류치를 다른 중학교로 전학을 시켰고 막대한 돈을 들여 사립 고등학교까지 입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의 행동들은 류치를 더 이기적으로 만들었어요. 당시 류치가 들어간 고등학교는요, 소위 잘 사는 집안의 자녀들이 많이 가는 학교였습니다. 류치의 같은 반 아이들 대부분이 엄청 잘 사는 집의 아이들. 그렇다 보니 그 영향으로 류치도 점점 더 사치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돈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류치 가족도 잘 사는 집이면 몰라요. 그런데 류치 가족은요,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류치가 학교에서 딱 오자마자 아빠한테 아빠, 나 명품 시계 사줘. 명품 시계. 예를 들어 롤렉스. 아빠, 나 롤렉스 시계 사줘. 기본 1,000만원 넘어가는 거를 사달라고. 이미 류치의 부모님은요, 엄청난 고등학교 등록비에 막 허리를 쪼아 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등록금 내기도 빠듯한데 무슨 명품 시계야. 일반 부모님은 뭐라고 하죠? 야, 네 나이에 무슨 명품 시계가 필요하냐? 그렇게 사고 싶으면 네가 돈 벌어서 네가 사. 하지만 이 류치의 부모님은 일반 부모님이 아니잖아요. 이때 이 부모님은 아들을 꾸짖기는커녕 아들,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가 이번에 돈이 없어서 그 명품 시계는 못 사줄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아들. 이번만 좀 참아주면 안 되겠니? 다음에는 꼭 사줄게. 정말 미안해 아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아들 류치에게 사과를 합니다. 아니, 사과를 왜 해요? 이런 아버지의 사과를 마음 아프게 좋게 류치는 받아들였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죠. 아빠는 당연히 내가 시계 사달라고 하면 사줘야 되는 사람인데 못 사준다고 하니 아이씨, 저게 아빠야? 그래서 다음날 학교에 가서 일부러 학교 장비를 부숴버립니다. 류치는요, 부모님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마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명품 시계 사줄 때까지 학교 장비 다 갖다 부수고 문제 일으킬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명품 시계 사주세요. 에? 이런 남자가 사회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류치 한 명의 인생 스토리만 들어봐도 기가 차고 참 걱정이 앞서는데, 그런데 이런 놈이 또 있어. 똑같은 놈이 이 류치 옆에 딱 붙습니다. 류치가 지멋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가기 싫으면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PC방을 가든지 노래방을 가든지 오락실을 가든지 그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한 놈을 만난 겁니다. 그 놈은 18살 류치보다 한 살 어렸던 17살 푸젠리. 아, 중국 이름 어려워요. 그냥 푸젠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류치가 푸젠이라는 한 살 어린 동생을 만나게 된 겁니다. 푸젠 역시 학교를 맨날 빼먹고 애들 돈 뺏고 그러고 다니는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말도 잘 통하고 괜찮네. 그래서 둘이 맨날 붙어 다닙니다. 못된 놈이 못된 놈과 어울려 다니는데 좋은 일 하고 다니겠습니까? 푸젠이 어느 날 류치에게 얘기합니다. 형, 나 오늘 학교 자퇴했어. 형, 우리가 학교를 꼭 다녀야 되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고등학교에 가는 이유가 뭐야? 난 그닥 그 필요성을 모르겠어. 형, 형도 자퇴해. 그리고 나랑 더 큰 일을 하자. 형이랑 나랑 뭘 해도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형도 자퇴해. 이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고. 결론은 이 류치, 푸젠 따라서 고등학교 자퇴합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류치가 집에 있던 돈 800위안 정도를 훔쳐 가출까지 해요. 가출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PC방 돌아다니고 하면서 그 돈도 다 씁니다. 돈도 어영부영 다 썼겠다. 배는 점점 고프고. 이런 상황에서 푸젠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형, 우리 큰일 하자. 안 되겠다. 이 말에 류치는요, 아우, 너는 무슨 자꾸 큰일을 하자고. 뭐 지금 돈도 없고 있을 데도 없는데 여기서 무슨 큰일을 하자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푸젠이, 형, 하루 만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부자들 돈을 훔치면 부자가 되는 거야. 부자들 집을 털자, 돈 훔치자. 처음에 류치는 좀 당황을 했어요. 그런데 푸젠 말을 쭉 다 듣다 보니 괜찮겠거든. 한번 해볼까? 그래서 2012년 8월 21일 저녁 12시경 후난성의 한 집에 몰래 들어갑니다. 그리곤 그 집 주인 부부를 흉기 들고 위협한 뒤에 결박시키고 집을 뒤져 돈을 훔쳐요. 그럼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돈 훔쳤잖아. 그런데 이때 또 그놈의 푸젠 이 새끼가 형 얘들 죽여야 돼. 얘들이 우리 신고하면 어떡해. 아싸리 죽이고 가는 게 나아. 이 말에 류치 놀란 거예요. 야, 돈 훔쳤으면 됐지. 사람까지 죽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푸젠이 웃긴 게 지가 죽이지도 않아요. 칼을 딱 이 류치 손에 쥐어줍니다. 형은 할 수 있어. 죽여. 할 수 있어. 당연히 류치는요 못한다고 몇 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푸젠은 단호했어요. 죽이라니까. 할 수 있다니까. 형 얼른 해야 돼. 어영부영 하다가 경찰 온다니까. 얼른 죽이라고. 둘이 이렇게 막 실랑이를 하면서 푸젠이 계속 이렇게 늦장 부리면 경찰 온다 뭐한다 얼른 해라 막 하니까 류치가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아싸리 모르겠다. 이 부부에게 칼을 휘두른 겁니다. 그렇게 강도뿐만이 아닌 살인까지 저지른 거예요. 지금 들어보시면 이 류치는요 거의 뭐 푸젠의 소나기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푸젠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이들은요 버스를 타고 광둥성으로 도망쳤습니다. 버스 안에서 이 둘의 표정은 너무 어두웠어요.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사람까지 죽였는데 홀랑 가지고 나온 돈이 1000위안 정도밖에 안 되네. 현재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한 18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사람까지 죽였는데 18만원 밖에 못 건졌어. 그래서 표정이 어두웠던 거예요. 푸젠은 다시 얘기합니다. 형, 우리 다음 타겟은 좀 더 부자인 애들을 노려야겠어. 어중간한 애들 노렸더니 돈이 이거밖에 안 나오잖아. 그래서 불과 4일 후인 2012년 8월 25일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을 또 죽여요. 옆에가 피해자예요. 돈을 훔쳐나온 이들은 운남성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그들은 8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지나가는 여성, 그리고 호텔 주인, 그의 옆에 어린 딸 등등 3명을 더 죽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안 가리고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어린 2살배기 애까지 죽였어요. 그러니까 살인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죄의식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이들의 살인 목적은 오롯이 돈이었습니다. 여기서 둘 다 똑같은 놈이지만 이 살인을 더 즐긴 건 푸젠이었어요. 푸젠이 막 더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놈이 자기 소셜미디어에 나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날 못 찾고 있지. 난 계속 더 죽일 거야. 라고 적기까지 했습니다. 푸젠은요 완전히 살인의 흥미를 느꼈고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의외로 류치는 달랐어요. 이들의 마지막 범행은요 호텔 주인 살해였습니다. CCTV 카메라와 목격자들에게 목격이 되면서 푸젠은 2012년 9월 6일, 류치는 다음 날인 2012년 9월 7일 이제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경찰 치조를 하면서 류치는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평생 내 죄를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류치는 재판 과정에서도 유족들에게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안 봐주죠. 아무리 눈물로 호소해도 네가 살인을 저지른 건 맞는 거고 피해자들 다 죽이고 나서 눈물로 호소해봤자 뭐하니. 네가 운다고 피해자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시야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류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범행을 저질렀던 푸제는 어떻게 됐을까? 푸제는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니, 왜 같은 범행을 같이 저질렀는데 왜 류치는 사형이고 푸제는 종신형이야? 그게요, 왜 그러냐면 사건 당시에 류치는 18살, 푸제는 17살이었어요. 중국은요, 18살 미만의 사람에게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류치만 사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그리고 2015년 2월 13일 류치 사형 집행됐습니다. 류치는요, 마지막 사형 집행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막 울면서 돌이켜보면 부모님은 항상 내 행동에 대신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도 몰랐고 내 행동에 내가 책임지는 이런 것에도 익숙하지 않았고 살면서 저는 제 행동에 대해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남자가 태어나 처음으로 눈물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과를 해도 류치가 저지른 범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류치는 총살형으로 죽었습니다. 참 그렇죠. 두 사람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같이 했는데 한 명은 사형, 한 명은 종신형. 이들은요, 불과 9일 동안 아무 죄 없는 시민 7명을 살해했습니다. 살인 이유는 일하기 싫어서, 돈이 필요해서, 너무 어리석은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책임의 대가는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중국에서 일어난 연쇄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4년) 중국의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19살 남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약간 모자이크가 되어 있긴 하지만 느낌이 좀 못생기진 않은 것 같죠? 잘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이 남학생은요, 자기 학교 내에서 소위 얼짱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딜 가나 여학생들의 시선이 나한테 꽂혀. 그게 나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아. 그 남자의 이름은 시아. 시아는 이런 인기에 자만했습니다. 난 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눈에 띌 정도로 내가 잘생겼으니까. 외모에 대한, 자기에 대한 자신감 하늘에 찔렀죠. 내가 찔러 안 넘어오는 여자 없다. 내가 세상 여자들 안 꼬시는 거지 못 꼬시는 게 아니거든. 실제로 이 대학교 안에서는요, 여학생들 사이에서 이 시아의 팬클럽까지 있었다고 해요. 시아를 좋아하는 집단 무리. 이 시아는 항상 지갑에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 없었어요. 왜? 여자들이 다 알아서 사주니까. 흔히 작업을 치는 거예요. 여자들한테 세상 사람 좋은,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 지으면서 안녕 영희야, 오늘 나랑 같이 점심 먹을래? 내가 배가 고픈데 돈이 없어서 같이 점심 먹자.
돈 한 푼도 없으면서 데이트 신청하는 것처럼 꼬십니다. 그럼 100이면 100 여자들이 좋아가지고 아 네네 같이 먹어요 좋아요. 오히려 자기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얘기해준 시아에게 도리어 고맙다고 할 정도였다 하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식당으로 가요. 밥을 먹습니다. 솔직히 지금 자기가 얻어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김밥 천국을 가도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건데 이 시아의 이런 생각 틀은요 일반 사람과 달랐습니다. 뭐야 내가 지금 시간 내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닌 지랑 밥 먹어주는데 꼴랑 김밥 천국을 데리고 와? 앞에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넌 이제 아웃이야. 네 수준이 딱 김밥 천국이네. 아주 최악이죠. 최악. 시아는요 인기에 완전 젖어가지고 자기가 되게 큰 사람처럼 갑인 것처럼 여자들에게 늘 행세하면서 밥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바쁘니게요. 눈은 또 얼마나 높은지. 와 저거 옷 되게 이쁘다. 나 저거 사줄 수 있어? 완전 꽃뱀 제비짓을 하는 거예요. 딱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 돈이 필요 없지. 시아의 삶은요 그가 학생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해서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지갑에 늘 돈도 안 가지고 다니는 남자가 그렇게 좋은 옷에 그렇게 좋은 술에 그렇게 비싼 음식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 덕에? 자기를 좋아해주는 여자들 덕에. 오히려 이때 시아는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스워 보였습니다. 아이고 바보 같은 것들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는데 어쩌겠니 니들이 못생겨서 그런걸.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아는 온리 자기를 돋보이게 만드는데 모든 시간을 썼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외모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던 어느 날 시아의 이런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시아가 여느 때처럼 좀 비싼 술집 바에 혼자 딱 가서 분위기를 딱 잡으면서 어디 사냥감 없나 쓱 물색을 하는데 이 시아의 레이다에 한 여자가 딱 걸린 거예요. 당시 그 바에 노래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혼자 와서 그 가수가 노래 너무 잘한다면서 팁을 주네. 생긴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돈도 좀 있는 것 같고 아 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시아 막 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꼬시냐. 그 가수의 무대가 딱 끝나자마자 자기가 그 무대에 올라갑니다. 그리곤 그 팁 준 여자를 딱 쳐다보면서 그녀에게 노래를 하나 바치고 싶다고 노래를 싹 불러요. 이게 되게 유치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어떤 남자가 무대에 올라와서 자기만을 딱 바라보면서 이러니까 당황스러우면서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시아는 노래가 딱 끝나자마자 그 여자 앞에 딱 와가지고 혼자 오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술 한잔 같이 하실래요? 얼굴도 잘생긴 남자애가 도발적으로 딱 이러니까 이 여자는요 그럴까요? 그렇게 술자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또 작업이 나와요. 빠잖아요. 이미 가까이 앉아 있어. 이미 가까이 앉아 있는데 그냥 말해도 다 들리는데 이 시아 일부러 스킨십 하려고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자기 옆에 있는 그 여자한테 막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좀 뭐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막 그런 바에서 좀 잘생긴 남자애가 자기만을 쳐다보면서 막 노래 부르고 옆에 앉아가지고 막 귓속말 막 하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좀 하게 되거든요.
이때 이 시아는요, 사실 당신을 정면에서 보고 싶어서 무대에 올라갔던 거였어요. 내 노래보다 당신이 더 매력적이에요. 막 말도 안 되는 작업 멘트 해가면서 그렇게 꼬시기 성공. 며칠 뒤에 이 시아는 그 여성과 최고급 호텔에 최고급 레스토랑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은 누구인 걸까? 이 여성은요, 세키 에틴이라는 여성인데 지금 시아는 2014년 19살이에요. 19살 때 세키 에틴을 만난 거예요. 이때 세키 에틴은 40대 사업가였습니다. 딱 느낌이 오죠? 이 시아는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돈 많고 홀로 늙어가는 암캐보다 더 꼬시기 쉬운 건 없다고. 이 시아는요, 부유한 이 여자 잘만 잡으면 내 인생 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사건이 터집니다. 세키 에틴을 만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2015년 20살 시아의 삶은요, 그냥 진짜 무난하게 화려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했는데 유일하게 시아를 건드리는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자꾸 신경 쓰이게 하는. 그는 여자가 아닌 같은 남자, 같은 대학교 캠퍼스의 차오라는 남자였습니다. 시아는 왜 계속 차오를 거슬려 했을까? 왜냐? 차오도 잘생겼거든요. 차오와 시아, 이 두 남자가 학교에 거의 외모로 투탑이었어요. 차오와 시아. 내가 이 학교를 외모로 나 혼자 다 씹어 먹어야 되는데 차오 이 새끼가 자꾸 걸리적거려. 시아는요, 일부 여성들의 입에서 차오 잘생겼다 막 이런 언급이 되는 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라이벌 의식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 차오 그 새끼가 뭐가 그렇게 좋은데? 나보다 잘생기지도 않았더만. 내가 확실히 걔보다 낫지. 얼굴이나 돈이나 다. 내가 걔보다 돈도 많아. 그런데 이런 질투심이 폭발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사건의 그날 이 시아 또 세키 에틴한테 딱 용돈 받은 걸로 고급 미용실을 가요. 오늘 미용실에 사람이 좀 많네요. 나 오늘 좀 바쁜데 머리 늦지 않게 시간 맞춰 해주세요. 딱 이렇게 얘기하고 머리 끝내고 택시를 타고 세키 에틴을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바로 가는데 그런데 30분 늦었네. 그렇게 허겁지겁 놀래서 바로 딱 약속 장소로 들어갔는데 내 돈줄 세키 에틴 옆에 어떤 놈이 앉아있네. 둘이 하하호호 거리고 있네. 그 새끼가 잘 보니까 차오네. 평소에 내가 외모 라이벌로 의식하고 있었던 차오가 내 돈줄 옆에 딱 거기에서 완전히 굳어버린 겁니다. 차오 이 새끼가 내 인기도 뺏어가더니 내 여자까지 뺏어가려고 그래? 흥분한 시아는요, 바로 달려가서 차오 멱살을 잡았습니다. 약간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 같죠? 그런데 이게 주작이 아닌 실제 바 안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아무래도 일부 사람들은 이 남자가 내 여자를 뺏어갔다, 아니면은 이 남자가 내 여자를 넘봤다, 이것보다 안 그래도 라이벌 의식이 있는 놈이 차오가 딱 나타나서 더 감정이 격해진 것 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라이벌 의식. 시아가 갑자기 와가지고 막 싸움을 붙이니까 여기서 세키 에틴도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시아, 너 그냥 가. 너랑 나는 오늘로 끝이야. 이렇게까지 되니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차오 이 새끼랑 이제 붙어 먹겠다 이거야? 실제로 바에서 쫓겨난 차오와 시아 그리고 세키 에틴. 차오와 시아는 바 앞에서도 계속 주먹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설득 끝에
각자 집으로 보내졌는데 이때 이제 차오가 먼저 떠나고 시아가 남았는데 시아가 계속 세키에틴이 간 곳을 그 방향을 계속 응시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세키에틴이 간 방향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고. 그렇게 2015년 5월 16일 늦은 저녁 기숙사 자기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던 차오는 갑자기 화들짝 놀랍니다. 기숙사 건물 밖에서 어떤 놈이 야! 차오! 나와 이 새끼! 야! 너 나오라고! 소리를 이 시아가 막 기숙사 계단, 현관, 기숙사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엄청 크게 소리 지르면서 차오 나오라고. 그러니까 차오가 아닌 그냥 그 기숙사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 나온 거예요. 차오는요 놀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밀치면서 시아 앞으로 갔습니다. 야, 너 뭐야? 뭐 하는 거야? 너 미친 새끼 아니냐?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순간 차오는 복부에 뜨거운 엄청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시아가 칼로 차오를 찌른 겁니다. 차오는 놀래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아가 칼로 너무 깊게 찔러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도와달라고 목소리를 내는 것 뿐이었어요. 그만해. 제발 도와주세요. 쓰러져가는 차오를 보면서 시아는 네가 내 여자 세키에틴을 뺏어갔잖아. 그 벌이야. 이게 차오가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앞서 그랬잖아요. 이제 서로 헤어지면서 시아가 세키에틴 간 방향을 계속 응시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세키에틴한테 막 열받아서 복수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복수 대상이 세키에틴이 아닌 차오였던 거예요. 시아는요, 내가 이때까지 세키에틴한테 용돈 받으면서 편하게 호화스럽게 살았는데 내 이런 삶을 차오가 뺏어갔다고. 그러면서 질투가 증오로 바뀐 거예요. 시아는요, 차오의 학교 기숙사에 난입해서 20번 이상, 20번 이상 그를 찔렀습니다. 차오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기숙사 학생들이 나와서 함께 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목격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죠.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바로 시아는 체포가 됐습니다. 시아는 자기가 세키에틴을 이용했다고 돈줄로 좀 갉아먹다 버리려고 했다. 하지만 사실 그 반대였습니다. 세키에틴한테 시아는 그냥 수많은 남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본인이 세키에틴을 가지고 논 게 아닌 세키에틴이 그를 가지고 논 거였어요. 그러다가 재미없으니까 버린 거고요. 놀아준 거죠. 질투심에 눈이 멀어 무고한 학생을 죽였습니다. 중국은 시아를 없죠. 이 시아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 사형 확정됐습니다. 참 잔혹한 드라마 같은 사건이에요. 이 시아는요, 체포되는 그 순간에도 자기 외모를 엄청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경찰이 체포하려고 하니까 잠깐만요 하면서 거울 보면서 외모 체크하고 밖에 여자들 많다면서 자기 지금 얼굴 못생긴 것 같다고, 지금 자기 사진 찍지 말라고, 자기 보지 말라면서 막 소리 지르고. 진짜 이상합니다. 여튼 우리나라에서나 다른 나라에서도 절대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한 삶으로 남의 등 처먹으려다가 타인의 삶에 본인의 삶까지 다 처먹은, 다신 일어나선 안 될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